네, 안녕하세요. NSGA CSGS 합격 가이드 오늘 12장 그리고 13장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두 장은 검사, 그래서 테스트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해석, 그리고 각 종목마다 어떻게 테스트를 진행할지에 대한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번에 첫 번째 12장은 강의 개요부터 들어가 보자면 기초 개념, 그 다음에 어떻게 검사를 설계할 것인가, 그리고 검사를 어떤 거를 진행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 결과 해석,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핵심 용어들입니다. 이 책에 보면 12장에 핵심 용어들이 가장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 페이지에서 검사라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능력을 평가하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검사를 진행을 한다 했을 때 그 선수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평가하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검사 중에서도 특별히 현장 검사라고 하는 필드 테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었을 때 뭐 현장 검사, 필드 테스트를 한다 이런 것처럼 고가의 장비나 광범위한 훈련 정비 없이 현장에서 능력을 검사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뭐 폴스 플레이트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필드 내에서 뭐 달리기, 뭐 20m 달리기, 뭐 100m 달리기 이런 것들이 현장 검사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 하나 나오는데요. 측정 나옵니다. 측정. 그래서 검사에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검사 데이터에 수집을 해서 측정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측정된 데이터들 값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검사 결과 분석이 바로 평가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나왔을 때 이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또 중요한 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는 검사 시점에 관련된 핵심 용어들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네, 첫 번째는 사전 검사입니다. 프리테스트. 그래서 어떠한 검사를 실행하기 전에 기준 측정을 위해서 훈련 시작 전에 하는 검사들, 뭐 예를 들어서 뭐 BMI를 잰다던가 키를 잰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사전 검사가 될 수 있겠고요. 중간 검사라고 하는 미드 테스트, 훈련 기간 중 진행 상황 평가 및 프로그램 수정을 위한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짰을 때 기본적으로 뭐 4주에 한 번 혹은 7주에 한 번씩 뭐 원RM을 잰다던가 이걸 통해서 형성평가라고 하는 formative evaluation을 통해서 주기적 재평가 및 프로그램 조정 가능.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선수들이 몸이 이 프로그램 블럭에 따라서 계속 몸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중간 검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형성 평가해서 주기적인 재평가 그리고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사후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결국에 이 프로그램 우리가 했던 것들을 통해서 얼만큼의 훈련 프로그램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가, 이거를 통해서 사후 검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뭐 사전 검사에서 원RM을 벤치프레스를 했다면 사후 검사, 포스트 테스트, 리테스트라고 하죠. 이거를 통해서 우리의 프로그램이 얼마나 효율적이었는가를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이런 검사 시점에 따라서 볼 수 있다는 점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개념인 타당도 밸리디티가 나왔는데요. 이 밸리디티, 타당도라는 건 무엇인가? 우리가 실행하는 검사가 측정하는 것을 실제로 측정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두 개를 가져왔는데요. 뭐 최대 풀업 개수가 운동선수의 상체 근력을 측정하는데 타당도가 높다라고 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보통은 맞겠죠. 예, 보통은 맞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스쿼트가 운동선수의 상체 근력을 측정하는데 타당한가? 라고 봤을 때는 좀 낮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처럼 어떠한 검사가 실제로 내가 목표하는 어떤 데이터를 보고 싶은데 그 데이터에 얼만큼 가까워져 있는가가 바로 타당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타당도의 책에서 보면은 좀 여러 가지 타당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구성 타당도입니다. 이 검사가 설계된 것을 측정하는 정도라고 하고요. 이거는 바로 뭐 여러 가지 내부 합의 요소가 있지만 이거를 종합적으로 보는 종합적 타당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표면 타당도인데요. 이게 뭐냐면 선수 관찰자에게 검사가 측정하는 목적에 부합해 보이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되게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수한테 내가 오늘 너의 하체 힘을 볼 건데 하체 힘을 보기 위해서 뭐 맥스 점프를 본다라고 했을 때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바로 표명 타당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시로 제가 이중 맹검법이라고 하는 더블 블라인드 실험에서 의도적 거짓말 반응을 예방하기 위해서 표면 타당도를 낮추는 것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중 맹검법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연구 설계자고 의사가 선수에게 어떤 약을 주려고 하는데 플라시보 효과를 만들잖아요. 근데 그때 그 약사가 어떠한 약을 처방하는지 모르게 그 약사에게도 블라인드를 씌우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표면 타당도를 일부러 낮추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용 타당도인데요. 바로 이거는 아까 전에 표면 타당도 같은 경우는 비전문가들에게 이게 맞아 보이는가라고 설명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 타당도는 전문가라고 생각하십니다. 전문가가 검사가 모든 관련 하위 주제 및 구성 능력을 적절히 비율로 다루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그래서 내용 타당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준 지향 타당도 및 변별 타당도인데요. 타당도인데요. 네, 여기 보면 첫 번째 기준 지향 타당도는 뭐냐? 검사 점수가 동일한 능력의 다른 측정치와 연관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 지향 타당도는 총 3가지 하위 유형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네, 첫 번째 동시 타당도. 그래서 기존의 정확한 도구와 지금 비교했을 때 결과가 똑같은가.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테스트라고 했을 때 골드 스탠다드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테스트하려는 것이 얼만큼 결과가 똑같은가. 뭐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으로 체지방과 관련된 골드 스탠다드를 재기 위해서는 우리가 듀얼 엑스레이, 그러니까 덱사를 사용하잖아요. 그럼 덱사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기기가 얼만큼의 동시 타당도를 보여주고 있는가가 바로 이 동시 concurrent validity, 동시 타당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수렴 타당도입니다. 그래서 수렴 타당도는 뭐냐? 한마디로 말을 하면 A와 B가 같은 개념을 측정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시 타당도랑은 약간 달라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예시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악력기와 근전도 장비입니다. 둘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forehand, 여기 전완의 힘을 보는 거죠. 전완의 근육의 힘을 보기 때문에 이게 바로 A와 B가 같은 개념을 측정하고 있는가? 아마 맞을 거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예를 들어서 뭐 A의 BMI를 재고 근전도 장비를 한다. 이건 수렴 타당도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예측 타당도인 게 뭐냐면요. 현재 측정 결과가 미래의 어떤 특정 행동을 얼마나 예측하는가. 그래서 우리 가장 많이 하는, 아직까지도 모르지만 ACL의 부상 위험을 평가한다던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애브덕터의 힘이 애덕터의 힘보다 월등히 너무 비율적으로 높아져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예측 타당도에 해당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여기 보면 변별 타당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discriminant라고 하고요. 이 검사가 2가지 다른 구성 개념을 구별하는 능력인데요. 그래서 서로 다른 개념을 측정하는 도구끼리는 상관관계가 낮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요 수렴 타당도 혹은 동시 타당도의 반대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타당도 했으니까 신뢰도 해야 되겠죠. reliability라고 합니다. 그래서 검사의 일관성 혹은 재현의 가능성 정도라고 하고요. 이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타당도는 내가 재고 싶어 하는 거를 진짜 재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면, 신뢰도는 어쨌든 한 곳을 향하고 있다. 우리의 검사가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도의 유형에서 보시면 첫 번째는 검사와 재검사 신뢰도가 있습니다. 테스트, 리테스트. 그래서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건데요. 동일한 집단이 2번 실시한 결과가 통계적으로 상관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기화를 시작 전 원RM을 측정하고 이 주기화가 끝난 이후에 원RM을 재측정했을 때 대부분의 선수들이 많이 올라갔다. 이러면 검사, 재검사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반은 오르고 반은 내렸다 하면 우리가 뭔가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피검자 내 변동성이라고 하는 intra-subject variability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검사 대상자가 일관성 없는 수행을 하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만약에 운동선수한테 100m 스프린트를 시켰을 때 이 선수가 첫 번째 시도에서는 12초 7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13.9가 나오고 그 다음은 뭐 11초 후반이 나오고 이러면 동일한 선수가 100m 스프린트 결과가 동일하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없잖아요. 이건 뭐냐? 뭔가 검사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뭔가 일관성이 없게 수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피검사 내 변동성 이외에도 평가자 간 신뢰도가 있는데요. 이 객관성이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서로 다른 평가자들이 검사 결과에 동의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스쿼트 1RM의 성공 여부,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허벅지가 땅과 평행이 되는 수준, 이 보통 대부분 우리가 신뢰하는 객관성이라고 본다면 어떤 코치들은 이거를 뭐 좀 유하게 볼 수 있다던가 뭐 그런 것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평가자 내 변동성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코치가 사후 검사에서 사전 검사보다 후한 기준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스쿼트를 할 때 조금 덜 내려가도 나의 블록이 좀 더 좋다라는 걸 증명하게 위해서 사후 검사에서는 약간 조금 후한 기준을 준다던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검사를 선택을 할 때는 어떤 것들을 좀 봐야 되는가? 첫 번째는 에너지 시스템과 동작 특이성을 봐야 된다라고 책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해서 무엇이냐? 우리가 어떠한 테스트를 할 때 그 선수가 사용하는 에너지 시스템의 특이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효한 검사는 어떠한 기준이 아니라 그 선수가 가지고 있는 요구사항을 모방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말은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마라톤 선수한테 벤치프레스를 테스트한다던가 마라톤 선수한테 뭐 요요 테스트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사실상 그 선수가 가진 종목의 에너지 요구사항을 모방하지 못한다라고 보고 이거는 생체 역학적 뭔가 에너지 시스템에 부합하지 않는 검사이다. 그래서 나쁜 검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경험 훈련의 수준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검사하는 대상이 프로 선수인데 예를 들어 우리가 여성 아마추어의 기준으로 가지고 온다 테스트를 이것 역시도 부정확한 테스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검사 선택을 할 때 연령과 성별 및 환경을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네, 너무 쉽죠 이거는. 네, 남성한테 여성의 기준을 들이면 안 되고 여성한테 남성의 기준을 또 보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은 환경인데요. 뭐 급작스럽게 날씨가 안 좋아진 날에 뭐 3km 달리기를 테스트를 하는 게 이 타당도를 낮출 수 있잖아요. 급작스럽게 날씨가 더워진다면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뭐 실내에서 한다던가 혹은 다른 방식으로 테스트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놓치기 쉬운 고도인데요.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고도가 높지 않은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고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환경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사 실시로 넘어가자면 첫 번째 건강과 안전 및 검사자 선발입니다. 뭐 굉장히 쉬운 내용인데 뭐 최대 노력, 그러니까 최대 에포트, 맥스 에포트 검사 중 건강 문제나 징후들의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검사자 재량에 따라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뭐 의료 의뢰를 해야 된다라고 책에서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검사자 선발을 할 때는 충분히 훈련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런 검사를 할 때 사람이 많이 필요하니까 제대로 된 검사자들을 데려가지 못해서 오히려 훈련 검사 프로토콜이 엉망진창이 되고 그러다 보면 데이터가 완전히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수들 혹은 팀들을 검사를 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검사 팀들을 명확하게 우리 팀 리더가 교육을 시키고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록 양식과 검사 형식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기록 양식은 우리가 채점 양식이 검사 전에 개발돼야 됩니다. 우리가 채점 양식을 만들어 놓지 않고 검사를 진행하는 동안에 하다 보면은 이게 데이터가 어그러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개발돼서 모든 결과 및 의견을 기록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프린트를 한다면 우리 검사 밑에 뭐 특이점을 쓴다던가 혹은 데이터들을 바로바로 써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검사 형식은 뭐 개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선수들끼리 검사를 실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서로 올려쳐주겠죠. 이거 굉장히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네, 검사 배터리 및 다중 시도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 피로하지 않은 상태로 선수를 유지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뭐 비피로 검사를 최대 2개 이상 순서대로 실시를 하고 최대치에 가깝지 않은 그러니까 서브맥스는 시도가 2분 이상 휴식을 시키고 맥스에 가까운 시도는 3분 이상 휴식을 한다. 그리고 종합적인 체력 검사를 할 때는 이 피로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5분 이상 간격을 둬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검사 실시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논리적 검사 순서에 의하면 첫 번째 비피로 검사, 그래서 신장, 체중, 뭐 허리 둘레, 뭐 이런 것들을 재고 수직 점프 재고, 그다음 두 번째는 민첩성 검사입니다. 이게 제일 덜 필요한 거죠. 필요하지 않은, 제일 힘들지 않은, 뭐 T 테스트, 프로 어질리티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이 피곤하지 않으니까 이런 거 두 번째로 하고, 그다음 세 번째 최대 파워 1RM 검사하고, 그리고 마지막은 무산소, 그러니까 무산소성 유산소, 그 다음에 근지구력 무산소 유산소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스프린트 푸시업 300야드 1.5마일. 그러니까 제일 필요한 거를 제일 뒤에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단계 정하면 근지구력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비피로 유발 무산소성 운동 능력, 그리고 마지막은 유산소성 운동 능력. 그러니까 제일 필요한 거 뒤로 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사 준비는 사전 연습하고 우리 코치들끼리 1에서 3일 전에 이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검사 전 설명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채점이 될 것이고 어떻게 하면 실패고, 그리고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기록이 측정될 것이니 그런 기준들을 명확하게 정하는, 그리고 검사자들끼리 이것을 교육시키는 세션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들어왔을 때 꼭 워밍업 시켜주고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최대 근력을 재는 테스트가 있고요. 최대 근력을 재는 테스트를 다른 말로 하자면 저속 근력이라고 책에서는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근육이 발휘할 수 있는 최대한 근력은 대부분 2에서 4초 이상 소요가 되거든요. 우리가 1RM 스쿼트 생각했을 때 빠르게 할 수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최대 근력은 저속 근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RM 검사 같은 게 뭐 벤치프레스, 스쿼트, 벤치풀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검사가 있겠고요. 뭐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지 않고 바와 웨이트만 있으면 어디든지 실시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1RM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보통 첫 번째는 50%에서 첫 번째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자세히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굳이 뭐 우리 현장에서는 1RM을 항상 재지는 않고요. 뭐 3RM이나 5RM 같은 조금 더 안정적인 방법으로 테스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3RM 같은 경우에는 1RM의 93%라고 하고 책에서, 뭐 5RM 같은 경우에는 1RM의 87%라고 하니 뭐 다시 역산을 해보자면 뭐 벤치프레스를 100kg를 3RM을 했다면 100kg 나누기 0.93 하면 107.53kg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역산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운동선수들에게 굳이 1RM에 부담감을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1RM의 검사 방법이고요. 한번 시간 내서 쭉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가장 이해하기 쉽게는 3에서 5회 할 수 있는 부하를 계속 하다가 2에서 3회를 찾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본 검사를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상체는 5에서 10% 혹은 4에서 9kg, 그리고 하체 운동은 10에서 20% 혹은 14에서 18kg를 증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시간 내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은 최대 근순발이라고 하는 고속근력입니다. 고속근력은 뭐 강한 힘을 내기 위해서 빠른 운동 속도를 한다. 이거는 사실 아까 제가 말했던 최대 근력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왜냐면 빠르게 움직여야 되니까. 이거 바로 파워라고 하기도 하죠. 시간으로 나누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약 1초 혹은 1초 이내의 짧은 운동 수행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무산소성 근력 검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상으로 인해서 기존 검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책에서 자전거 에르고미터로 검사를 진행한다라고 하는데, 뭐 타당성이 얼마나 나올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테스트는 뭐 올림픽 역도
원RM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자리 높이 뛰기, 뭐 계단 빨리 뛰기 이런 것들이 책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수직 점프입니다. 수직 점프 검사라고 해서 이런 포스트 플레이트나 아니면은 여기 터치하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잴 수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반동을 주는 점프입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서 있다가 뛰러 가면 굽혔다, 무릎을 굽혔다 뛰는 이게 바로 수직 점프 검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16인치가 보통 나오고요. 남성은 15에서 25인치도 나옵니다. 제가 일했을 때 봤던 제일 높은 점수는 30인치까지도 봤습니다. 네, 야구 선수였습니다. 그 선수는. 그리고 이 수직 점프의 변주로 볼 수 있는 바로 정적 수직 점프 검사가 따로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바로 반동 동작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프링처럼 눌렀다 뛰는 게 아니라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가만히 있고 이 상태에서 큐가 나오면 점프하는 보통 수직 점프 점프보다는 좀 덜 나온다는 게 정적 수직 점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에서 말을 하는 거는 반동 동작 측정이라고 해서 박스 점프에서 뛰어내리면서 뛰는 이게 바로 반응성 근력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RSI. 네, 다음은 최대 근순발입니다. 그래서 최대 근순발이 또 다른 거 마가리아 카라멘 검사라고 하는 이거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요. 이거는 뭐 연구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파워 검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단을 사용하는 거고 총 9개의 계단이 필요합니다. 9개 이상의 계단이 필요하고 각 계단은 17.5cm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타이밍 플레이트가 필요하고 타이밍 플레이트는 세 번째와 9번째 놔서 세 번째 딛는 것과 9번째 딛는 거의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몸무게를 통해서 이 계산을 해서 이 선수의 최대 근순발을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무산소성 능력 검사의 가장 대표적인 300야드, 274m 환산하면 셔틀이 있고요. 총 그러니까 25야드짜리를 6번 왔다 갔다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 시도하고요. 보통 여성은 67에서 73초, 남성은 56에서 73초. 남성도 73초 똑같죠. 왜냐면 우리 생각해보면은 뭐 풋볼 선수들도 이거 많이 하거든요. 라인맨들은 이거 느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13초다. 네, 국소 지구력 검사라고 하는 요거 로컬 머스큘러 인듀런스. 왜 이 친구가 점프를 하네요. 제가 이게 점프하는지는 몰랐는데 이게 팔굽혀펴기 검사입니다. 이거 그래서 부분 윗몸 일으키기 검사가 있고요. 이거는 보통 이제 메트로놈을 켜놓고 분당 40박자에 맞춰서 하는 거고요. 실패 지점까지 하는데 최대는 75에서 멈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인 테이프를 거칠 때까지 한다. 많이 해보셨죠? 군대 다녀오신 분들. 그리고 팔굽혀펴기 검사. 그래서 최대한 많이 2분 내에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성은 손과 무릎을 대고 하는 걸로 ACSM에서는 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산소성 능력 검사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가 나오긴 하는데 사실상 2가지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는 1.5마일 달리기 혹은 12분 달리기이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산소 능력을 검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1.5마일이니까 3km 달리기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죠. 보통 한 3km 달리기 한 12분 정도 나오니까 거의 비슷한 테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요 간헐적 회복 검사, 그러니까 요요 이너메넌트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최대 유산소 속도를 측정하는 거고요. 우리 보면은 축구 선수들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요 테스트. 그러니까 20m 달리고 5m는 회복 달리기 하고 20m 달리고 5m는 회복 달리기 하고 이거를 음성 파일이 있습니다. 이 음성 파일에 맞춰서 2회 이상 경고가 됐다면 탈락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우리가 VO2 max를 알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실험실 검사니까 이 2가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필드 테스트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VO2 max는 기준치가 실험실 검사하고요. 여기 뭐 대학생 남성 50 100분이 44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 물어봅니다. 네, 그래서 민첩성 검사는 4가지가 있는데요. T-테스트, 헥사곤, 프로, 505
여기 있는데요. 이거 4개는 제가 유튜브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다 링크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고정 댓글에 가서 보십시오. 네, 균형 검사가 있습니다. 또 이거는 BSS라고 하는 균형 감각 결함 검사라고 해서 뭐 점진적으로 좀 어려워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지면에서 3가지 동작을 하고 그 다음에 폼 위에서, 요런 폼 많이 보셨죠, 헬스장에서. 요런 폼 위에서 3가지를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별 모양 균형 테스트라고 해서 우리가 사방으로 총 여러 방향으로 몇 개였죠? 3, 5, 6, 7, 8, 9, 10, 12방향인가요? 12방향으로 발을 한 발 서서 왼발이면 왼발, 오른발이면 오른발 지탱해서 찍는 연습을 하는 거고, 그 거리를 재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근력 검사 및 점수 해석은 결국에 우리가 원RM 검사 기준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벤치프레스는 자기 몸무게, 파워클린 자기 몸무게 1.25, 그 다음에 스쿼트는 1.5kg 하면 되게 좋은 수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검사가 점수가 나왔을 때 그걸 해석하는 벨커브와 Z 점수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바로 이 벨커브, 그러니까 존커브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 어떠한 사람들 데모그래픽을 테스트 해봤을 때 요렇게 수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Z 점수로 환산을 하자면 요 평균에서 거리를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Z 점수가. 그래서 선수의 검사 중 가장 낮은 Z 점수는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공식은 어떻게 되냐? 바로 개인 점수 마이너스 평균, 그 다음에 그걸 표준 편차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30야드 달리기가 4.6초고 개인 점수가 평균이 5.0초면 이거를 0.33 표준 편차로 나누게 되면 마이너스 1.2가 나오는 거죠. 근데 마이너스가 나왔다고 나쁜 게 아니라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달리기잖아요. 달리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니까 이거를 다시 환산하면 1.2다. 그래서 플러스 1.2.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각 스포츠마다 어떠한 검사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배구 같은 경우에는 주로 무산소죠. 유산소 아닙니다. 세트 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파워, 민첩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300야드, 그 다음에 수직 점프, 그 다음에 5-10-5 혹은 뭐 T 테스트 이런 어질리티, 그 다음에 무유산소가 섞여 있는 테스트, 그 다음에 맥스 파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미식 축구는 근력, 파워, 비대, 민첩성, 그러니까 5-10-5, 40야드 대시, 원RM, 수직 점프, 멀리뛰기, T 테스트 이런 거 다 저기 NFL 드래프트에서 하잖아요. 축구 굉장히 유산소 많죠. 지구력과 민첩성, 요요 테스트, 12분 달리기, 1.5마일, 수직 점프, 헥사곤 점프, 헥사곤 검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야구는 뭐예요? 유산소 없죠. 다 무산소입니다. 파워, 스피드 따라서 원RM, 40야드 대시, 뭐 베이스런 검사, 뭐 종목 특이 이런 거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뭐 라크로스, 농구 이런 거는 뭐 유산소, 무산소가 섞여 있죠. 라크로스는 농구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민첩성, 기동성, 근력, 원RM, 요요, 헥사곤, 푸시업, 프로 이런 거 종목 주고 선택하라는 문제 많이 나옵니다. 이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특이한 거 나오네. 크로스컨트리 완전 유산소죠. 그러니까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지구력 이런 선수한테 뭐 그런 거 시키면 안 될 거 아니에요. 푸시업 원RM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주요 용어 정리고요. 13장 주요 용어 정리입니다. 한번 멈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해서 12장, 13장 다뤄봤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꼭 좋아요, 구독 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